안녕하십니까. 자, 공인중개사 법령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저는 한민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인터넷을 통하여 일단은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을 뵙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계속 보고 계시죠? 그래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험 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33회 시험이죠.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를 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 법령을 제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과목에 대한 소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과목은 어떻게 공략을 해야지 득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인사를 드리면서 제 소개는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제 과목은 일단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과목명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금 33회를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22년도 33회를 대비하는 시험입니다. 이 과정은 기초 이론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기초 이론 과정은 주로 이제 우리 줄기를 잡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과목에 대한 일단은 줄기를 잡는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저는 한민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기 때문에 시험 제도는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한 부분은 현재 1차와 2차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셔요. 그럼 1차 과목은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으로 되어 있죠. 이 두 과목은 그야말로 이론 소양 과목이에요. 소양 과목이다, 이 두 과목은. 그래서 우리가 중개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소양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2차 과목은 우리 과목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공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은 없는데 사실 6개 법을 같이 묶어서 공법적 색채가 아주 강한 이런 법들을 6개를 모아서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다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시 법령이 있고 세법이 있죠. 세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과목은 워낙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공부해요. 따로 공부하는데 시험에서는 한 과목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차 과목은 이렇게 우리 과목, 부동산 공법, 부동산 법령 및 세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 과목으로 일단 구성이 돼 있고, 이거는 그야말로 실무 과목이라 불러요. 그럼 이 실무 과목이란 말은 우리가 중개 실무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쓰이는 과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이제 소양을 갖고서 이건 실질적으로 실무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과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각 과목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과목 시간에 들으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과목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니까 우리 과목에 대한 소개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럼 우리 과목의 정식 명칭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정식 명칭. 그러니까 우리 과목이 시험에서 정식 명칭이 상당히 길어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정식 명칭은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예요. 길죠? 그래서 과목 명칭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걸 줄여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과목이 크게 법령과 실무로 현재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과 중개 실무,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눠주고요. 이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에서는요, 2개의 법을 토대로 합니다. 2개의 법이라는 게, 공인중개사 법이 있어요.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있고 법무사는 법무사법이 있죠. 그렇듯이 우리도 공인중개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내용을 우리가 법령 시간에 공부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실거래가 신고제라고 들어보셨죠? 실거래가 신고제. 그래서 이 실거래가 신고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근거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요것을 우리가 법령 파트에 넣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법령 파트는 공인중개사 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2개의 법을 토대로 하고 있고요. 이 중개 실무는요, 법상 이렇게 나뉜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나눈 겁니다. 제가 나눴는데, 일반적 중개 실무라는 게 있고 개별적 중개 실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일반적 중개 실무는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사무소를 열어가지고 중개업을 하면서 계약서도 써고 손님한테 중개사물 정보에 대해서 브리핑도 해야 되죠. 이게 확인 설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 쓰는 요령, 확인 설명하는 내용,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일반적 중개 실무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고, 개별적 중개 실무라는 것은 우리가 실무를 하면서 주택임대차라든가 상가건물 임대차를 엄청 중개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 시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공부를 하셔요. 공부를 하시는데 우리 쪽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다룹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묶어서 우리가 개별적 중개 실무다 해가지고 이제 별도로 일반적 중개 실무와 구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들여다보면요, 이 공인인증사법은 어떤 내용을 주로 토대로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중개사무소를 열었지 않습니까? 중개사무소를 열면 일단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손님한테 중개사물 정보를 브리핑을 해야 되죠. 그러면 브리핑을 하기 전에 조사를 해야 되다, 물건을. 그러면 그렇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개를 하면 계약서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며, 이런 내용들. 기본적으로 이제 계약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나아가서 우리가 중개를 완성을 하게 되면 보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보수, 중개 보수는 우리가 정해진 한도를 절대 초과해 받으면 안 되죠. 그렇듯이 보수를 얼마나 받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 이걸 중개 수수료라고 불렀죠. 근데 이제 정식 명칭은 중개 보수입니다. 수수료가 아니죠. 보수라고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이제 보수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 개업공사의 단체가 있죠. 우리 공인인증사 단체가 있는데 협회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 법을 위반했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우리는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다루게 되면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막심하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가 아주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재에 관한 사항들, 이런 내용들이 주로 공인인증사법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물건을 중개할 수 있고, 용어는 어떻게 되며, 그다음에 등록은, 중개사무소는 어떻게 여는지, 그다음에 중개사무소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사무소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그야말로 실거래가 신고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하게 되면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외국인은요,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는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외국인에 대한 그 신고나 허가제,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요즘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외국인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내용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이 법에 같이 들어가 있고요. 또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들어봤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 이 부동산 거래 신고들한 법률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기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일반적 중개 실무는 말씀드렸듯이 확인 설명서라는 걸 어떻게 써야 되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서 작성 요령이라든가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 중개 실무로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중개를 의뢰받았을 때 이 물건을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가, 그런 조사 방법,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일반적 중개 실무 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개별적 중개 실무는 말씀 그대로 이제 우리가 민사특별법 시간이건 공부도 하는데,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경매에 관한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 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부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과목에 대한 이제 구성은 전체가 법령으로 실무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이해만 해 두시고, 법령은 두 개의 법을 토대로, 다음에 실무라는 게 있다더라, 이렇게만 감을 잡으시고요. 그래서 우리 과목은 공인인증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줄여서 현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만 해 두시고요. 그럼 우리가 아직은 낯설지만 그럼 이렇게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될까? 이 출제 비중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지금 40문제가 나오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니 지금 현재 시험에서 40문제가 현재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40문제에 대해서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그동안에 지금 현재 시험에 나왔던 그런 문제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출제 비중은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인인증사 법령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공인인증사법 이쪽에서는 70% 정도를 출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연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에서는 약 10% 정도 비중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중개 실무 쪽은 출제 비중이 약 20%입니다. 그럼 40문제 중에 출제 비중이 현재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법령 쪽에선 70%니까
28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출제 비중이 10%니까 약 4개 정도가 출제되는데 최근 시험에서는 계속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5개 이상을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5개 내지 6개 이렇게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 쪽 문제 비중이 조금 줄어 있죠. 그 실무 쪽으로 20%면 원래 8개 아닙니까? 8개인데 이 실무 쪽을 6개 내지 8개 정도 출제하고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4개 내지 6개 정도를 현재 출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아직 여러분들이 첫 시간이라 감은 안 옵니다. 근데 출제는 일단은 이렇게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수업이 진행되면서 이 우리 과목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이제 차츰차츰 이런 부분들은 익숙해질 거예요. 그럼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어디 파트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인인증서 법령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약 10%, 중개 실무 쪽이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첫 여러분들하고 뵙고 있는 거지만 감 잡기 한번 해볼까요? 이 실무가 있고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출제를 할 때 여러분들을 시험 보는 입장에서 실무 쪽을 많이 내면 유리할 것 같아요? 불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이 실무 쪽은 법이 아니니까 뭐 상식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그럼 이쪽을 비중을 높이면 시험에서 우리가 더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반대예요. 실무는 그야말로 다른 과목과 연계도 돼 있고요. 시사적인 내용을 내도 이건 실무예요. 실무는 그러니까 테두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 쪽 비중을 높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시험은 계속 실무 쪽을 비중을 낮춰놨죠.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문제를 아무리 어렵게 내도 우리가 맞힐 수 있어요. 근데 실무 쪽 비중을 높여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험이. 근데 최근에 지금 경향은 법령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주로 득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득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 부동산 거래 신고법하고 중개 실무 쪽을 너무너무 어렵게 내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쪽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과목을 고득점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결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강의를 하면서 이쪽 부분을 철저하게 아주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숙지하도록 강의를 강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 난코스로 여겨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서 차츰 익히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출제 비중과 출제 경향은 이 정도로 이제 감만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1년간의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3회를 지금 대비하지 않습니까? 33회를 대비하고 있는데 이 33회 대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하고 어떻게 이제 강의가 진행되는가 개략적인 사항으로 제가 나열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과정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기초 이론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초 이론 과정은 이제 11월, 12월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선 테두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초 입문서라고 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11월, 12월 과정을 이제 끝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목에 대한 테두리를 잡는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테두리를 잡았죠. 그럼 이제 이론을 좀 들여다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1, 2월 달, 내년으로 가면 이제 1, 2월 달에는 기본 과정이 진행돼요. 그래서 기본 과정에서는 이제 책이 나옵니다. 책이 나오는데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기본서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서를 가지고 여기서 기본 이론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기본 이론 과정은 기초 이론보다는 내용이 조금 더 붙죠. 그러니까 살이 점점 붙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심화 이론이 다시 진행됩니다. 그래서 3, 4월 달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심화 과정이 다시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심화 과정에서는요. 내용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이론 과정이 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5, 6월 달 정도인데 주로 이제 핵심 이론 과정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요약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별도로 이제 기본서로 핵심 이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이제 요즘은 과목별로 요약집이 거의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요약집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용을 깊이 있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이때 핵심 정리를 이론을 정리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까지가 지금 이론 과정 아닙니까? 그럼 통상적으로 이론 과정이 내년도 한 6월 달 정도까지는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5월이나 6월 달까지 이론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진행되죠. 그럼 문제풀이 과정은 문제집이 새로 나와요. 그래서
문제집이 이제 새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집을 가지고 이제 7, 8월 달 아니면 6, 7월 달에 이제 이렇게 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풀이 과정은 순수한 문제풀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1시간 기준했을 때 20분 정도 이론을 정리하고 다시 이제 문제를 정리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문제 적응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과정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9월 달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제 닥쳐서 실전 모의고사인데 실제 시험과 비슷한 그런 유형의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를 거치면서 문제 적응력을 완전히 숙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10월 달에 가서는 이제 파이널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특강이 진행됩니다. 이쪽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1년간의 과정을 일단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과정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럼 결국은 이 강의 과정이라는 게 지금 순환식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2달 해가지고 거의 2달식으로 해가지고 순환식으로 강의를 진행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살을 붙여가면서 점점 내용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렇게 이제 강의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왜 강의를 순환식으로 진행하느냐? 우리가 공부한 지가 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공인인증사 자격시험이 젊으신 분들도 요즘은 많이 진입을 하고 있어요. 많이 진입을 하고 있는데 그 주로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펜을 놓으신 지가 적어도 10년, 많게는 뭐 20, 30년 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업을 들었는데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돌아서면. 이걸 이해를 분명히 했는데 다시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또 기억이 안 나요. 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서요, 책에다가 열심히 메모를 하거든요. 열심히 메모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메모할 때는 분명히 이해하고면서 메모했습니다. 메모했는데 다음에 봤을 때는 이걸 메모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우리가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왕도가요, 자꾸 잊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달에 한 번씩 순환식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2달에 한 번씩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점점 넓혀가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인지라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암기에 특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달씩 반복을 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주입을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척하면 척하게 나오게. 그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합니다. 그러나 이 2달씩 반복을 하면서 6과목이나 되지 않습니까? 시험은 5과목으로 보지만 과목 전체로 이제 공시법, 세법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6과목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 해보신 분은 아셔요. 해보신 분은 이 시험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한 얘기지만 뭐 학원 다니면서 뭐 독학을 하면서 보통 한 6개월 정도면 자격증 땄어요. 근데 이거 절대 요즘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수험 이걸 내가 자격을 따겠다 하고 이제 뛰어드셨으니까 이왕 하실 거 빠른 시간 내에 끝내야 되죠. 그래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이 스케줄을 잘 따라오시고 여러분들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이제 따라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부담을 많이 느끼죠.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을 되도록이면 빨리 끝낼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시험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로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승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어느 정도 잘 풀어내냐, 이게 이제 주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진행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1년간의 과정은 이렇게 진행되고요.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이 차츰 역시 이것도 익숙해질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제 과목은 공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다른 과목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자격시험을 빨리 지금 취득을 하고 합격을, 시험 공부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이 부분을 제가 가장 먼저 배치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요, 요즘 공인인증사 자격시험 강의가요,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우리 EBS든 뭐 유튜브든 그다음에 인터넷을 쳐보든 강의가 아주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들이요, 뭐 어떤 선생님이 강의를 잘하더라, 어떤 선생님이 강의를 잘하더라, 아주 별 얘기가 다 떠돕니다. 다 떠도는데
그러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N수생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N수생이라는 것은 재수생도 아니고요. 몇 해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공부를. 이런 분들의 대다수의 특징이 뭐냐면요. 강의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개사법을 제가 저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되도록이면 한 선생한테 내 코드가 이제 전혀 안 맞으면 물론 다른 생으로 이제 교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되도록이면 한 선생 강의를 되도록이면 꾸준히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이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제 강의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강의가 다 엮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중간의 과정 하나를 통째로 빼먹게 되면요. 통째로 내용이 날아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빠져버리면요. 여기서는 못 들었는데 이쪽에서는 나왔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선생을 지정을 했으면 그 선생한테 꾸준히 듣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EBS 지금 선정된 교수진들은 전부 다 거의 그저 일타 선생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들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고 강의를 그래서 열심히 이제 꾸준히 빠짐없이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잘 따라오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강의를 되도록이면 열심히 듣고 특히 또 보면요. 이게 인터넷으로 지금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대면 수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서 이거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경우에 얼마만큼 빨리 합격하느냐는 내가 얼마만큼 집중을 잘 하느냐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집중력을 잃지 말고 강의를 열심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흐트리면 절대 안 되죠. 물론 우리 공인인증사법은요 실무와 많이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들으시면서 맞아 그랬었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이제 쉽게 접근을 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꾸준한 반복 학습 암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순환식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이유가 우리가 펜을 놓은 지가 오래됐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반복이 왕도예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암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의 주요한 암기 사항들은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암기를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제 과목 같은 경우는 2차 과목은 사실은 다 암기 사항이에요. 암기 사항인데 수업을 들으시면서 일단은 암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복을 계속 할 겁니다. 근데 명심할 게 이해의 바탕이 없는 암기는 전혀 쓸모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암기만 한다. 그럼 이건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제 암기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33회를 대비하지 않습니까? 33회를 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얼른 계산했을 때 기출문제라는 게 40문제가 누적돼 있죠. 40문제씩 나오니까 우리 과목은 40문제씩 32번이 누적이 돼 있는 거예요. 기출문제가. 그러면 이 기출문제를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험이 이렇게 누적되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봄으로써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왔구나.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낼 것 같다. 이런 식의 예측이 가능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를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저도 지금 오프라인 쪽에서 수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그 수험생들이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게 특히 펜을 놓으신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대한 감각, 공부에 대한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가 또 중장년층이 이 시험 공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다 보니까요. 이해는 되게 빨리 해요. 근데 암기하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또 특히 이렇게 우리 젊은 사람들처럼요. 연습장에 써가면서 암기하는 걸 좋아하시지 않아요. 눈으로 익히는 걸 되게 좋아하십니다.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건 써보셔라. 그리고 이거는 연습장에 써가지고 반드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펜을 놓다 보니까 눈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눈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기억도 오래가지 않을 뿐더러요. 약간 말을 바꿔내잖아요. 그럼 못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써가면서 직접 내 걸로 만들어야 되죠. 그런 게 이제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출문제를 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방향이 제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일
그 우리가 공부하면서 후반부로 가서는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되고, 이 기출문제도 절대 소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이제 기출문제를 중시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지금 현재 이 전략 과목을 육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전략 파트를 또 육성할 필요가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우리 자격 시험이라는 게 우로 가든 좌로 가든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을 하면 합격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절대평가죠. 근데 뭐 뉴스에서 들어보셨겠지만 상대평가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현재 뉴스에서 계속 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상대평가는 저는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상대평가는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1차, 2차 과목 공이 평균 60점 이상만 득점을 하면 합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요,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지금 심각해지는데, 그래서 지금 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상대평가가 되기 전에 빨리 끝내는 게 좋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 과목을 육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운 과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민법이나 공법을 어려워하셔요. 물론 이제 부동산학 개론도 어렵죠. 그리고 공시법 중에는 부동산 등기법이 있는데 등기법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목에서는 점수를 조금 더 덜 맞고, 그다음에 우리 과목 같은 경우 법령, 공인중개사 법령 과목 아닙니까? 쉽기 때문에 이 과목을 고득점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략 과목을 꼭 육성할 필요가 있고, 2차 과목에서는 당연히 전략 과목이 뭐가 되겠습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 과목이 이제 전략 과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 과목을 시험에서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과목을 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득점 못했잖아요. 적어도 75점 이상 득점 못했잖아요. 그러면 합격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과목이 일단은 전략 과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오늘은 지금 현재 요 수업 진행되는 내용에서 쉽게 이해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겸 이렇게 지금 과목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은 우리 과목이 낯설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이 비교적 다른 과목에 비해서 쉽다는 걸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략 과목을 육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략 파트도 육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략 파트가 뭐냐면 이 부분은 내가 꼭 맞추겠다, 이런 파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매번 시험에 내는 곳인데 이 부분은 내가 반드시 맞춰야 되겠다, 이런 파트를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함에 있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만 우리 과목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리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시험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 시험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시험 제도가. 그래서 시험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한 부분, 이 부분부터 먼저 나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기초서 책을 갖고 있죠. 그래서 2차 과목 통권으로 공인중개사 기초서를 갖고 있는데, 이 기초서 부분에 지금 앞에 잠깐 보시면요, 그 용어 정리가 나와 있죠. 찾으셨습니까? 시범원능 용어 정의. 아주 말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인데, 이게 우리 과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공인중개사 법령평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그다음에 실무로 나눠가지고 제가 용어를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가 만약에 이런 용어가 나왔는데 이게 낯설다, 그럼 이걸 찾아보셔도 돼요. 근데 사실 용어 정의만 봐갖고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쭉 넘겨보세요. 쭉 넘기시면 지금 29페이지가 있죠. 찾으셨어요? 그래서 29페이지를 보시면 공인중개사 법령이 나옵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 이 부분은 이제 용어의 정의가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의 지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쭉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서 지금 교재 35쪽을 펴보세요. 찾으셨어요? 35쪽. 자, 그럼 35쪽에 제2장 공인중개사 제도가 나오죠.
자, 그럼 편제상 이게 2장으로 되어 있는데 2장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인데요. 35쪽입니다, 지금. 그럼 이 공인중개사 제도에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근데 우리 현재 갖고 계신 교재에는 이게 기초과정이다 보니까 설치와 구성만 나와 있죠. 그러면 요거는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현재 국토교통부에 설치가 돼 있어요. 현재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설치가 돼 있는데 우리 시험에 대한 담당 장관이 국토교통부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요. 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어떤 사항을 지금 심의 의결하고 있냐면 주로 시험에 대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중개 보수 이런 사항들을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 이해만 해두시고,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국토부는 차관이 2명 있거든요. 2명 있는데 1차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해요. 그리고 이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설치가 현재 돼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그 위원들을 임명하거나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이해해 두세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사항,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더라. 이 정도만 이번 순환 때는 일단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지금 써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은 우리 교재에 현재 없어요. 근데 앞으로 제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여기 나가는 데이터는 여러분들한테 자료가 별도로 나가거나 나중에 요약집 있죠. 요약집이 나오면 이런 자료들이 다 나갈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 지금 PPT로 이렇게 띄우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바닥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나가거나 요약집에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공인중개사 법령 과목은요, 제가 책을 전부 다 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문제도 전부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저자 직강을 들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직접 다 저자, 그러니까 책을 다 썼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이제 정리가 될 거니까 그때 이제 보기로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도 더 있는데,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우리 교재 현재 없어요.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고 나중에 이제 나갈 겁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요, 시험 시행 기관을 보시죠. 교재 35쪽 2번 시험 시행 기관 찾으셨어요? 자, 그럼 이 시험 시행 기관인데요, 시험 시행 기관은 뭐냐면 우리 자격 시험에 대해서 시험의 주관처가 어디냐의 문제예요. 시험을 주관을 어디서 하느냐, 바로 이게 바로 시험 시행 기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 4조 1항이죠.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4조 1항에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럼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럼 여기서 지금 시도지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도지사라는 것은 누굴 얘기하냐면요, 여기 시장 있죠, 시장. 요 시장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도지사라든가 특별자치도지사를 얘기해요. 특별자치도는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도 아시죠?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예요. 여기가. 그래서 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여러분들이 시도지사가 있고 시군구청장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장과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틀려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확실하게 이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시군구청장 할 때 이 시장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의 시장이죠. 광명시장, 김해시장, 뭐 하남시장, 이런 분들이 바로 시군구청장 할 때 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틀립니다. 그럼 결국은 요 시험의 원칙적인 주관처는 시도지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시도별로 시행됨이 원칙이라는 얘기죠. 시도별로 시행됨이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험이 시도별로 시행되다 보면요, 시험 수준이 서로 안 맞을 수 있죠. 시험 수준이 뭐 서울특별시 문제는 쉽고 저기 전라남도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그래서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이 시도의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이제 예외적 시험 시행 기관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들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 아셔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산업인력공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산업인력공단. 그럼 현재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위탁받은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대해서 수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없으니까 위탁하여 시험을 시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탁 시행처가 바로 산업인력공단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험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는 곳이요. 공인인증사협회가 있죠. 우리 공인인증사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공기업이라는 데가 있고요. 준정부기관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이 공기업은 토지주택공사 있지 않습니까? LH공사. 거길 염두에 둔 거고, 준정부기관은 산업인력공단을 염두에 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현재 우리 법에는 위탁시행처가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산업인력공단을 위탁한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산업인력공단이 지금 현재 위탁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33회를 대비하지 않습니까? 33회를 대비했는데 1회서부터 11회까지였죠. 제 기억에 이건 국토부에서 직접 시행했어요. 그때 당시 건설교통부. 그리고 12회 시험서부터 15회 때까지, 이때까지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랬다가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 계시는데 15회 시험에 난이도의 조정에 실패했죠. 15회 시험에서. 그래서 15회 시험에서 난이도 조정에 실패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합격률이 0.5%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 바람에 그때 우수수 불합격했거든요. 그래갖고 아주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제가 15회 때의 전설을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아주 기도 안 찼습니다. 15회 때. 어쨌든 그래서 15회 시험을 다시 한번 치르게 돼요. 그래갖고 15회 추가 시험이 있었거든요. 추가 시험서부터 18회 때까지였어요. 이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있죠? LH공사. 토지주택공사에서 위탁 시행을 했어요. 시험이. 그러니까 여기서 난이도 조정 실패하는 바람에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이때 이제 토지공사에서 위탁 시행을 했기 때문에 공기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요. 토지공사 쪽은 지금 여기서 난이도 조정에 실패하는 바람에 무리를 일으켜서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이때 나왔던 문제가 가장 정교하고 문제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좋았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뭐 우리 예측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문제는 거의 이제 15년 이상이 지금 15년 이상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문제를 쓰지는 않고 있는데 이때 당시 문제가 참 좋았어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시험의 전문기관이 사실 산업인력공단이거든요. 그래갖고 다시 이제 19회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33회 때까지 일단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33회를 대비하지만 기출문제는 33개, 지금 33회분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기출문제가. 물론 이제 10회 전에 나왔던 문제들은 우리가 쓸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공인인증사 시험이 본격 궤도에 올린 게 이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처럼 이제 시험이 그럼 이때부터 본격 궤도에 올랐다는 얘기는 이때부터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사실은. 물론 근데 이제 12회 때부터 14회 때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참고만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금 시험의 주관처는 시행기관인데 시도의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적 시험 시행기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다음에 위탁 시행처가 현재 산업인력공단이 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합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자격증 교부를 누가 하느냐 문제가 있죠. 자격증 교부를. 그래서 지금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장이 바로 시도의사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의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격증 교부,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를 누가 하냐면 바로 시도의사가 한다는 거예요. 자격증 교부를.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주민등록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어요.
그럼 내 자격증 교부권자는 서울특별시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내 주민녹지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거예요. 그럼 부산광역시장이 자격증을 교부한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전라남도에 만약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그러면 전라남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격증 교부권자는 내 주민녹지 관할 시도의사예요. 이자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 협회 쪽에서는 한때 자격증 교부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장관이 주는 걸로 추진을 한 바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국토부 장관이 반대했겠죠?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격증 교부권자가 시도의사다. 시험은 여러분들이 참고로요, 아무 데서나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민녹지가 경기도에 있다 하더라도 시험은 서울에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 시험 장소와 관계없이 내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의사가 자격증을 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참고 그 정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예전에 말이에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수업을 하는데, 오프라인 쪽에서 수업을 하는데 아주 잘 나오시는 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서울시장한테 자격증 받겠다고 주민녹지를 서울로 옮기고요. 지방분이셨거든요. 서울로 옮겨가지고 글로 가셨대. 서울로. 그때 제가 이제 지방 강의 내려가고 있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합격했는지 안 합격했는지는 그 뒤에 제가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 자격증을 서울시장이 교부하면은 자격증이 멋있고, 우리 그 경기도의사가 교부하면 자격증이 멋있지 않고 안 좋고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 그 주민녹지 관할 시도의사가 교부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왜 그럼 자격증 교부가 이렇게 시도의사로 돼 있을까? 왜? 이게요, 뭐 여담입니다만, 우리 자격시험이요, 원래 출발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소양만 갖추면 자격증을 주는 걸로. 우리 운전면허증이 지금 시도별로 나간다는 거 아십니까? 운전면허증이? 그렇듯이 우리 자격시험도 일정 소양만 갖추면 시도의사가 자격증을 주는 걸로 이렇게 출발했던 거예요, 원래는. 근데 지금 운전면허증하고 같다고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운전면허처럼 공부했다가는요, 10년 돼도 자격취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 직업인이에요, 사실. 공인중개사라는. 그래서 이 시험이 조금 어려워져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른바 이제 국민고시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시험이 많이 어려워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현재 자격증 교부가 일단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만 일단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험 시행 기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응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응시 자격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응시 결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응시 자격에 대한 부분인데, 그럼 응시 결격이란 말은 뭐냐? 결격이란 말은 자격이 안 된다는 뜻이죠, 이거.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험을 못 보는 자가 누구냐, 이 문제예요. 시험을 못 보는 자가 누구냐, 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 자격시험을 볼 수 없는 자는요, 딱 2명뿐이에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당했죠. 그러면 이분은 3년간이나 응시를 못합니다. 자격 취소를 당하면 3년간 무려 응시를 못해요. 그럼 자격 취소의 대표적인 사유가 뭐겠습니까? 자격증 빌려준 거죠. 그럼 자격증을 빌려줬다는 말을 대여라고 그래요. 대여. 자격증을 대여했다가 걸렸잖아요. 그럼 자격 취소합니다. 그럼 이분은 3년간 응시를 못 해버려요. 우리 운전면허증 있죠. 운전면허 취소하면 몇 년간 운전면허 시험 못 보나요? 1년이죠. 다만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했다가 면허 취소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2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전면허 시험은 1년간 취소하면 못 보게 되는데, 우리는 무려 3년간이나 시험을 못 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요. 그럼 자격시험 부정행위자는 누구냐? 운전면허 시험 부정행위자가 아니고 우리 시험 부정행위자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의 부정행위자였다. 그럼 부정행위자는 컨닝하다 걸렸다는 얘기죠. 또는 대리시험 봐서 걸렸다. 그러면 이렇게 부정행위자로 적발되면요, 이분은 처분일로부터 무려 5년간이나 시험을 못 봐요. 5년간이나.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요, 감독관이 2명 들어오거든요. 부정행위할 시간도 없어요, 사실. 남의 거 언제 봐요? 내 문제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래서
어쨌든 부정의로 적발되면요, 5년간이나 무려 응시를 못 해버립니다. 그럼 결국은 이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험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결국은 두 명을 제외하고는 다 시험 볼 수 있으니까 성별을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국적. 그럼 외국인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고요. 국적, 성별, 그럼 연령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죠. 연령 불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미성년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성년자. 그럼 이 미성년자는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만 몇 세 미만이에요? 만 19세 미만. 그러니까 19세 미만. 그러니까 우리는 미성년자의 개념을 민법상 미성년자의 개념으로 합니다. 민법 시간에 이제 공부하실 텐데 미성년자라는 것은 만 19세 미만이에요. 18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8세까지 미성년자예요. 19세가 되면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그럼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여기 두 명만 제외가 다 볼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래갖고 한때요, 지나간 얘기지만 그 오프라인 학원 제가 강의를 하면서요, 예전에 초등학생이 학원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엄마 손잡고. 애가 천재였거든요. 그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똑똑했는데 근데 조금 엄마의 욕심이었죠. 무리였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데 어쨌든 자격시험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성년자들 제 수험생 중에서도 합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시험 봐서 합격하는 경우가 이제 흔치는 않은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수험생 중에도 미성년자분이 한 분 그때 있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제 말씀드릴 까 있을 건데요. 이분은 미성년자가 합격을 해가지고요. 그때 이제 고3이었죠. 고3이었는데 이때 시험을 보고 학교가 나와서요. 인생을 바꿨어요. 인생을.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자격증 나중에 받고 나면 사실 허탈합니다. 허탈한데 이 친구 그때 이거 합격하고 나서요.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증을 땀으로써 자기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진학하고 인생을 바꾼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강의한 것 중에 가장 보람인 것 중에 하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미성년자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력의 불문이죠, 당연히. 그래서 두 명을 제외하고는 다 볼 수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이해를 해 두시고요. 제가 지금 강의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강의를 하면서 자격을 취소해가지고 다시 오신 분이 딱 한 분 있었어요. 딱 한 분.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고 사실 회사 업무를 하다가 우리 법 위반에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집행유예라는 게 있거든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집행유예는 감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우리 자격 취소해버려요. 그래갖고 우리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제가 우리 법 하는데 우리 법이 뭐냐면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자격을 취소한 거예요. 회사 업무하면서 담당자로서 자신이 책임을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자격 취소했습니다. 집행유예 받는 바람에. 그래갖고 자격 취소하고요. 3년 지나고 다시 자격증 따러 오셨어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물론 오셔가지고 바로 따고 다시 갔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명을 제외하고는 다 볼 수 있다. 이 정도 이해되시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참고예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데 그러면 내가 시험이 원래 시도별로 시행됨이 원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에게 자격을 취소했어요. 참고로요. 자격 취소권은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내가 서울시장에게 자격증을 받았거든요. 제주도 가서 중개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또 내가 부산광역시장에 자격증 받았거든요. 저기 전라남도에 가서 중개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럼 내가 어디 가서 중개업을 할 수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 자격이죠.
내 자격을 취소하고 정지를 때릴 권한은 오직 자격증을 교부한 자에게만 있다는 거죠.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단 참고해 두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서울시장의 자격증 받았다. 그럼 나는 평생 서울시장과 인연을 맺는 거예요. 이분만이 내 자격을 취소하고 정지를 때릴 권한이 있어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러면 자격을 취소당했는데 이분이 서울시장에 취소당했는데 제주도 가서 시험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을 취소한 시도사는요, 동네방네 소문 다 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 다른 시도의사, 국토부 장관에게 모두 다 통보해 줘버려요. 5일 내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참고 일단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시험 부정이자. 그럼 이자의 시험은 무효 처리하는 게 맞죠? 그래서 컨닝하다 걸렸잖아요. 그럼 이자의 시험 무효 처리예요. 무효 처리하고요. 부정이 처분이 나갔죠. 그러면 처분이 나간 날로부터 5년간 응시하기를 정지시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사에게 부정행위로 적발이 된 거예요. 경기도에서 시험을 보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됐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저기 경상남도 가서 시험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부정행위자도 동네방네 소문 다 냅니다. 그래서 시험시행기관장이 다른 시험시행기관장 모두 지체 없이 통보하게 돼 있어요. 다 통보해 줍니다. 그럼 이제 5년간 응시하기를 정지시켜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억을 해 두세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등록 파트를 공부하거든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공부하는데 등록 파트에서 결격이라는 걸 또 공부해요. 여기는 지금 응시 결격이었죠. 그러니까 시험을 못 보는 자가 누구냐의 문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격 사유에서 이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해만 해주세요. 시험을 못 보는 자는 2명뿐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정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응시 결격까지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 그 밑에 내려가면 시험의 시기, 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인데 조금 쉬었다 할까요?